그날 추석 아침 박순옥 여사는 자신의 마지막 차례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판을 짜는 쪽이었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차례상을 준비하는 순옥의 손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성스러웠습니다. 40년 가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온 그녀에게 추석 차례는 이미 몸에 밴 의식과도 같았어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는 순옥의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첫째 아들 김진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진우는 어머니를 도우려 나섰죠. 제가 좀 도울게요. 순옥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 일도 많잖니. 어서 아이들 깨워서 준비나 시키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 아이들을 깨우러 갔어요. 순옥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술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 술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오전 7시가 되자 진우의 아내와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총총 달려가 안겼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예쁜 강아지들. 일찍 일어났네. 순옥은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정말 행복한 할머니였어요.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부엌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둘째 아들 김진호와 며느리 최유리가 도착했습니다. 유리는 예의상 꾸벅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늦었나요? 아니다. 딱 맞게 왔네. 순옥은 유리를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죠. 겉으로는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였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작정한 일을 생각하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순옥은 그 모든 것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유리야, 고생했다. 이리 와서 차례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순옥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유리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순옥과 단둘이 있는 것이 바늘방석이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둘 다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계획을 어떻게 뒤집을지, 유리는 어떻게 들키지 않고 계획을 실행할지,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순옥은 성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문제의 그 술병을 가방에 넣었어요. 술병을 든 순옥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자, 이제 슬슬 가볼까? 순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눈치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차에 오르면서 유리는 시어머니를 힐끗 훔쳐봤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유리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이 모든 지긋지긋한 관계가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옥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40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온 것이죠.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차 안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두 여자의 숨막히는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다른 성묘객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정담이 어우러져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순옥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40년 가까이 해온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진호와 진호가 잔디를 정리하고 묘비를 닦는 동안 유리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주들이 묘비 앞에서 쪼르르 서서 큰절을 했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고요한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손주들을 보며 얼마나 예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올해도 저희 왔어요. 순옥은 남편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다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순옥은 유독 오랫동안 묵념했습니다. 마치 남편과 무언가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오늘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이제 쓸 때가 왔어요. 순옥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순옥이 술잔을 따르려는 바로 그 순간 낯선 여인 하나가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인은 순옥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박순옥 씨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인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순옥은 술잔을 내려놓고 여인을 따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들의 대화를 전혀 듣지 못했죠. 순옥은 이미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술, 절대 드시지 마세요.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뭔가를 넣었어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어젯밤에 그 여자가 무언가를 술병에 넣는 걸 봤단 말이에요. 순옥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고맙다. 이름이 뭐니? 이서연입니다. 최유리 씨와는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 여자 때문에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알겠다.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 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서연은 순옥의 침착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오히려 잘 됐지. 네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테니. 순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착착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유리가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계획이 들통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어요. 아,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순옥은 담담하게 답하며 술잔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옥이 유리의 술잔과 자신의 술잔을 슬쩍 바꿔버린 것이죠. 어머니, 그건 제 잔. 유리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순옥은 이미 술을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다 같은 술 아니냐. 순옥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유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독이 든 술잔을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마시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님, 그 술잔은? 유리가 급하게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유리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아, 아파. 배가 너무 아파요. 그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독이 자신의 몸을 파고들고 있었던 거죠. 진호가 급히 유리를 부축했어요. 여보,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순옥은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주변에 있던 다른 성묘객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묘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리는 중독 증세로 응급치료를 받고 있었고 가족들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계속 응급실 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대체 뭘 잘못 먹은 거야? 진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동생을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도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진정해, 진호야.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신고를 한 것이죠. 의심스러운 중독 사건이라고 판단했거든요. 2명의 경찰관이 응급실 앞으로 다가왔어요. 한 명은 중년의 베테랑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경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시죠? 상황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가족들에게 차례대로 상황을 물었습니다. 성묘에서 음복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셨죠. 술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순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침착해서 경찰관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환자분과 어머님께서 술잔을 바꿔 드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순옥은 거짓말 하나 없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답했습니다. 진호가 어머니를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어머니, 설마.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유리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뭘 설마라는 거냐? 순옥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실망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진호의 질문에 진호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김진호,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유리를 왜 해쳐? 진호가 버럭 화를 냈지만 진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형수님 싫어하셨잖아요. 그리고 술잔도 이상하게 바꿔서 드셨고. 진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진호야, 진정해. 어머니가 그런 분 아니란 거 알잖아. 진호가 동생을 말렸지만 진호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수첩에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술잔을 바꾸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순옥이 차근차근 답했어요. 그냥 며느리 잔이 더 예뻐 보여서 바꿔 마셨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셨고요? 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확실히 독성 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독성 물질이라고요? 경찰관이 되물었습니다. 네, 혈액 검사 결과 일반적이지 않은 화학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음식이나 술에 섞여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진호는 아내가 독에 중독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리가 병실로 옮겨진 후 그녀는 진호에게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시어머님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분명히 그 술에 뭔가를 넣었을 거라고. 진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정말이야? 확실해? 네, 분명해요. 평소에 날 얼마나 미워하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예 나를 없애버리려고 작정한 거야. 유리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어머니와 아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어머니의 행동도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순옥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도, 며느리가 자신에게 교묘하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도 이미 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는 무언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순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십시오. 저는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당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이서연이 순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시내 외곽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순옥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옥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서연이 다소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최유리가 3년 전에 제 친구 동생한테 한 짓이에요. 사진 속에는 유리가 누군가의 음료에 몰래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급하게 촬영한 듯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유리의 얼굴과 행동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 친구 동생 이름은 윤지연인데 유리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승진 문제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원래 지연이가 먼저 승진할 예정이었는데 유리가 그걸 시기해서 방해했죠. 순옥은 사진을 말없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경고해 준 거였구나. 네. 처음에는 저도 설마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까요. 지연이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계속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어요. 병원에 가도 이유를 찾지 못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만 했어요.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최근에 독성 물질을 구입했다는 정보도 얻었어요. 제 친구 중에 사설 탐정 일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순옥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역시 그랬구나. 순옥 씨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전부터 눈치챘어. 유리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살갑게 굴기 시작했지. 평소에는 말도 제대로 안 섞던 애가 말이야. 어떤 식으로요? 차도 끓여다 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짓들을 했어. 그래서 이건 필시 뭔가 있구나. 직감했지. 순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왜 일부러 술잔을 바꿔 마신 거예요? 순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함정을 파준 거야.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게. 최유리가 독을 탄 술을 바로 자기 자신이 마시게 만든 거지. 그러면 누가 진짜 범인인지 빼도 박도 못하게 명확해지잖아. 아우? 서연은 순옥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유리는 자기가 준비한 독에 자기가 당한 거네요.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저 술잔만 바꿨을 뿐이야. 순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들이 순옥 씨를 의심하고 있잖아요. 순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진호는 처음부터 나보다 제 마누라 편이었어. 내가 뭘 해도 유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놈이지. 그런 아들을 위해 내가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있나? 큰아드님은요? 진우는 다르지. 그 녀석은 진짜 내 아들이야. 순옥의 목소리가 한순간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게 됐어. 경찰 조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만히 있을 거야. 진실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 순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가 준비한 독극물, 그 지문이 덕지덕지 묻은 술병, 모든 증거가 최유리, 그 아이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서연은 순옥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준비한 사람 같았거든요. 순옥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다 예상하셨어요?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40년 가까이 며느리들을 겪어봤거든. 유리 같은 여자는 처음이 아니야.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어. 두 여인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유리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었고 순옥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 조금씩 털어놨어요. 서로 다른 이유로 유리를 경계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술병에서 최유리의 지문만 발견됐고 독극물도 검출됐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유리가 한 달 전에 바로 그 독극물을 구입했다는 증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정 화학물질을 주문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찰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네, 증거가 명확합니다. 부인께서 독극물을 준비했고 술병에 직접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본인이 마시게 된 거죠. 경찰관이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동생을 붙잡고 말했어요. 진호야,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유리의 휴대폰에서는 독극물에 대한 검색 기록까지 무더기로 나왔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리는 병실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간병하던 간호사가 유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억울해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오히려 병원 직원들은 유리를 위험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진호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눈앞에 드러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병실 복도를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며 괴로워했어요. 결국 진호는 어머니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순옥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하니? 네가 누구 편인지는 내가 이미 똑똑히 봤는데? 어머니? 진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진호야, 넌 결혼하면서부터 내 아들이 아니었다. 항상 네 마누라 편에서 나를 의심하고 나를 범죄자 취급했잖니. 순옥의 목소리에는 뼛속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가 중재하려 했지만 순옥은 손을 저었습니다. 진우야, 넌 끼어들지 마라. 이제 다 정리할 때가 됐어. 어머니, 그래도 진호는 동생이고 유리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순옥이 기가 막히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해? 그게 며느리냐? 그날 밤 순옥은 오랫동안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진짜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지금까지 가족들이 알고 있던 유언장은 가짜였습니다. 남편은 순옥에게만 진짜 유언장을 전달하라고 변호사에게 신신당부해 두었거든요. 진짜 유언장에서 남편은 모든 재산을 아내인 순옥에게 위임했고 순옥이 살아있는 동안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순옥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면 모든 것을 즉시 순옥의 단독 명의로 바꿀 수 있는 권한도 남겨두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이런 끔찍한 상황을 예견했던 것 같았어요. 순옥은 이미 한 달 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두었습니다. 유리의 눈빛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을 때부터 바로 움직였던 거죠. 은행에 가서 모든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자신의 이름으로 옮겨놨습니다. 여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때가 됐나 봐요. 순옥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들 중에 누가 진짜 내 아들인지 똑똑히 보여줄게요.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가족들을 모두 모아주세요. 유언장을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사모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다음 날 오후 순옥은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유리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경찰 조사가 일단락되면서 외출 허가를 받아 집으로 올 수 있게 됐어요. 진호가 휠체어에 유리를 태우고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도 약속된 시간에 맞춰 자리에 참석했어요.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진호와 그의 아내, 아이들까지 모두 왔어요.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에 흐르는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아버님의 유언장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옥이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진호와 진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언장은 이미 공개됐잖아요. 형이 대부분 물려받는 걸로. 순옥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가짜였어. 네? 뭐라고요? 진호가 놀라대 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유리의 눈도 경악으로 커졌어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2개의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가족들에게 공개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부인께만 전달하라고 하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부인 박순옥 여사님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생전에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차분히 읽어나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유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노리던 막대한 유산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또한 고인께서는 특별 조항을 남기셨습니다. 만약 부인께서 위험에 처하거나 가족 내에서 배신을 당할 경우 모든 재산을 부인의 단독 명의로 즉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순옥이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바꿨다. 내 아내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말이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진호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너희는 이제 내가 정하는 대로 받게 되는 거야. 순옥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가 급히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을 해치려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억울해요. 순옥이 유리를 똑바로 쏘아봤어요. 억울하다고? 네가 독극물을 준비한 건 이미 증거로 다 드러났잖니? 그건 어머님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신 거예요. 함정? 순옥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언제 너한테 독을 준비하라고 시켰니?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걸 술에 타라고 시켰어? 유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었어요. 순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술잔을 바꿨을 뿐이야. 네가 독을 준비한 건 네 선택이었고 그걸 사용하려 한 것도 네 선택이었어.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유리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건가요? 한 달 전부터 알았지. 갑자기 나한테 살갑게 굴 때부터 이상했어. 순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유리가 흐느끼며 말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순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누구를 내 자식으로 여기고 있었는지 이제 확실히 말해줄 때가 됐구나.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조차 이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순옥은 천천히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참고 또 참아온 것들이 이제야 화산처럼 터져나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순옥의 모습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어요. 진우야,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 결혼하고 나서도 늘 이엄희 걱정을 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 줬지. 순옥이 큰아들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밤새 내 곁을 지키며 간병했고 내가 외로울 때마다 손주들 데리고 와서 함께 있어줬어. 그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잊겠니? 순옥의 시선이 둘째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진호야, 너는 결혼하면서부터 변했다. 내가 네 며느리와 의견이 다를 때면 너는 항상 네 며느리 편을 들었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지. 어머니, 그건 진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순옥은 손을 저어 말을 막았어요. 더 중요한 건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다. 내 아내가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나를 의심했잖니. 이 어미가 내 아내를 해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당황해서? 순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40년 동안 너를 키우고 사랑한 나를 단 1초도 믿지 못했구나.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아이들마저도 할머니의 무서운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순옥이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나의 모든 재산은 큰아들 진호와 진호의 아이들에게만 줄 것이다. 너 진호와 내 아내 최유리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다. 어머님, 유리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날 듯 소리쳤어요. 이러실 수는 없어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순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가족? 가족이 가족을 독살하려고 해? 가족이 가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니? 어머님, 제발. 유리가 울면서 애원했지만 순옥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유리를 체포하러 온 것이었어요. 추가 조사 결과 유리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서연이 제공한 사진과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유리 씨, 독극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유리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유리는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나는 억울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유리가 독극물을 구입한 기록, 술병에 선명하게 남은 지문, 그리고 과거의 유사범죄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범행을 남김없이 입증했습니다. 진호는 아내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믿지 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옥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야, 이미 늦었다.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걸 덮어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야.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너는 이미 선택했다. 나보다 네 아내를 선택했고, 가족보다 네 개인을 선택했어.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진호는 어머니의 서늘한 말에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습니다. 진우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진호도 충분히 깨달았을 거예요. 진우야, 네 착한 마음은 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법이야.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쌓기가 정말 어려운 거란다. 한 달 후 순옥은 진훈의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되찾은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 속에는 꾸밈없는 진짜 행복한 미소들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놀러 와도 돼요? 손녀가 순옥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야지. 우리 강아지. 순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잃어버렸던 평온함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진호 일로 많이 힘드셨죠? 순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다 정리된 일이다.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두 아들 다 소중하시잖아요. 진우야,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어떤 선이라는 건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안고 갈 수는 없어. 그때 저 멀리 담장 너머로 진호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집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담장 너머에서 집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걸음 다가오려다 멈칫하고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기를 반복했습니다. 유리가 감옥에 들어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깊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찬 초라한 모습이었죠. 한 달 사이에 헬쑥하게 야위었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집 앞에 와서 어머니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돌아가곤 했어요. 순옥은 진호를 봤지만 이내 시선을 돌려 외면했습니다. 그녀에게 진호는 이미 남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무리 피가 섞인 자식이라 해도 한번 산산조각 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한참을 더 서 있다가 결국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세상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 쓸쓸했어요. 어머니의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차마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어머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진호한테 한 번만 기회를. 진우야, 내 착한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안 된다. 어떤 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사진을 다 찍은 후 순옥은 혼자 남편의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릴 적 진호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여러 번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서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순옥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 배신당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그렇게 함께 묻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순옥은 창가에 서서 그 노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 이렇게 흩어질 줄은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진짜 내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해졌으니까요. 진우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이들과 함께 성묘 가실래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네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실 게다. 그들은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진정한 가족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이제야 진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비록 너무나 아픈 대가를 치렀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주위를 맴돌며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할머니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순옥은 아이들을 보며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만 곁에 남았어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뼈아프게 다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진호는 여전히 집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순옥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진짜 가족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